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보는 시간 아침엔 매일경제입니다. 먼저 주요 신문 일면 기사부터 봅니다. 매일경제입니다. 살충제 계란 검사도 않고 친환경 인증. 자, 살충제 계란 파문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데요. 공포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 인증조차도 제대로 검사도 안 하고 줬다. 이런 기사가 또 일면에 실렸네요. 내용을 보면 남양주 농장 시료 채취 안 한 채 민간 업체가 적합 판정을 내렸다. 자, 처음에 살충제 계란이 시작된 곳이 남양주 농장인데 인증도 기가 막힌데 이걸 정부 관계 아니라 민간에 맡겨서 적합을 받았다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조선일보인데요. 역시 살충제 계란 기사입니다. 당국 4월에 살충제 계란 알았다 돼 있습니다. 역시 이런 일이 또 있었군요. 소비자연맹, 농식품부, 식약처에 살충제 검출 통보했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 사태였거든요. 자, 옆에 보면 어제 추가로 살충제 등이 검출된 농장이 추가되는데 이런 농장에서 산출된 계란에 이런 표시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계란들은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한겨레인데요. 내년 7월부터 아동수당 월 10만 원. 어제 당정청 협의 뒤에 복지 정책을 발표했는데 아동수당이 시설됐습니다. 0세부터 5세까지 모든 아동에게 매달 10만 원씩 이르면 내년부터 지급한다고 합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한국일보입니다. 문정부 산타클로스 정책이 너무 많다. 산타클로스 정책이 뭐라고 보니까 여기 작게 써 있는데요. 선심성 복지 정책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출범 100일을 오늘로써 100일을 맞이했는데 역대 청와대 참모들이 조언을 했는데 이런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조언 내용 좀 보면요. 안보 위기는 극복할 수 있는데 협치를 통한 개혁도 해야 된다. 이런 조언을 했다고요. 소통과 국정 정상화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고 합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중앙일보인데요. 문 대통령 취임 100일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우선 여론조사 결과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원전 중단에는 찬성 40, 반대 41. 비슷비슷합니다. 사드 배치에는 찬성이 62%, 반대가 28%. 이건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네요. 내용을 보면 대통령 국정수행 잘한다는 84%로 나왔다고 합니다. 자, 이번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번엔 사진인데요. 역시 살충제 계란 문제인데요. 지금 이 농장을 보면은 경기도에 있는 한 농장인데요. 산란계, 소위 말해서 알을 낳고 있는 달들인데 이런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거의 공장이죠. 이렇게 빽빽하게 옴딱달싹 못한 상태에서 알을 낳고 그러니 질병에 취약할 수 없고 그러니 살충제를 썼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자, 이건 뭔가요? 조셉 덤포드 미국 합참의장 최근에 우리를 다녀갔죠? 그런데 중국에도 갔습니다. 그런데 이 위치가 바로 북한과 중국의 접경지역 군부대를 방문한 겁니다. 이 군부대는 북한의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북한으로 진입을 준비하고 있는 군대라고 합니다. 자, 북한에게 이 모습이 어떤 신호를 줄까요? 자, 다음 만평입니다. 자, 여기 보면요. 반복되는 쓰나미. 서울 향한 양계농이 있습니다. 양계농 별다른 죄가 없죠. 그런데 살충제 파문으로 쓰나미를 맞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네요. 이번엔 자넬세 몸조심하게. 보니까 이분은 부재역금 이런 파문으로 이미 엄청난 피해를 본 농민의 모습입니다. 자, 일명기사 한번 봤고요. 오늘 저와 함께 날카로운 분석을 해주실 네 분 모셨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다큐 대표 나오셨고요. 김용남 전 국회의원, 김성국 문화평론가, 노영희 변호사 네 분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본격적으로 신문 읽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에그포비아 확산일로 살충제 계란 4곳 추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4곳이 어제 추가로 살충제가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중에 2곳은 시중 제품, 시중에 이미 판매하려고 전시가 된 계란에서 나왔다고 해서 더욱더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 소상히 알리고 범정부 종합관리를
하라. 그리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자, 옆에 기사도 보겠습니다. 에그포비아, 계란 공포증이죠. 살충제 검출 6곳 중 5곳이 친환경 인증. 저희가 방금 일면 기사 본 내용과 연결됩니다. 양계 시스템에 3대 구멍이 났다. 자, 구멍을 하나하나 보죠. 첫째 구멍이 묻지마 살충제입니다. 살충제 누구나 쉽게 살 수 있고 뿌릴 수 있다고 합니다.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엉터리 친환경 인증. 농가 절반 넘는 780곳이 인증. 농가의 절반이 친환경이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좀 있군요. 실제 농장에 대한 검증은 민간 위탁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정부는 그냥 발급만 해주고 실제 일은 민간이 한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상관입니다. 자, 세 번째 구멍이 뭔가 보니까 깜깜이 생산과 유통, 쇠고기와 달리 이력 추적제가 없답니다. 어디에서 팔려서 어디에서 생산되는지 알 도리가 없다고 하네요. 자, 윤영걸 대표님. 드디어 예상했던 결과죠, 사실은요. 이 살충제 계란 파문이 났을 때 처음에 유럽에서 터졌거든요. 정부에서는 우리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지나서 발견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우발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는 식으로 정부가 설명이 나왔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체계적인 문제더군요. 그렇죠. 지난번에 딱 이 살충제 계란 나온 지가 유럽에서 나온 지가 한 달 됐습니다. 그래서 7월 19일 날 벨기에에서 처음 발견했거든요. 벨기에에서 나와서 네덜란드로 옮겨가서 유럽인만 있는 줄 알고 우리는 그때 식약처장이 얘기했잖아요. 이달 10일에 우리나라 달걀은 전혀 문제가 없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근데 아닌 것 그냥 몰라고 안 했으면은 다행인데 소비자 단체에서 올 4월 달에 지금부터 4개월 전에 4월 6일 날 토론회 하면서 살충제가 달걀에 발견이 됐으니 좀 빨리 좀 처리 좀 해달라고 정부 관리들이 온 데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민간에서 정부를 그렇죠. 상대로 경고를 한 겁니다. 그렇죠. 농림부 관리도 오고 식약처 관리도 온 데서 농약이 이게 살충제가 나왔으니 빨리 좀 해줘라. 반응이 없으니까 4월 19일 날 소비자연맹에서 정부에다 공문을 보냈어요. 공문을 보냈는데도 다 무시한 거죠. 무시하다가 일을 이렇게 키운 게 정부가 큰 문제 아니냐. 가장 그 1차적인 문제는 물론 뭐 공장식 밀집 사육, A4 용지 한 장에 4분의 3 정도 크기 되는데 닭 한 마리씩 키울 정도로 밀집되니까 물론 농가의 1차적인 책임은 있습니다. 그 살충제를 뿌려도 닭을 다 빼내고 뭐 좀 뿌리든지 뭐 여태까지 조치해야 되는데 닭이 있는 데다가 그냥 막 뿌린 것 같아요. 그냥 도덕적인 모럴 해저드가 1차적인 거 있지만 이렇게 하는 데는 정부의 큰 책임이 있다. 계속 논란이 있었는데도 무시하고 시간을 끌어왔고 또 친환경 마크라도 안 찍어줬으면 좋은데 지금 나오는데 6군데 중에 5군데가 친환경 마크 찍어서 40% 이상 비싸게 산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엊그저께 또 장관이 농림부 장관이 그 피프론이라고 비펜트린 2개 있는데 하나는 0.1mg이 나와도 괜찮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친환경은 2개 다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기본적인 공부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세월호 사태 이후에 정부가 좀 너무 나사가 좀 빠진 게 계속 드러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친환경이라고 하면 농약조차 나와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농약은커녕 살충제까지 나왔습니다. 자, 국민들이 또 하나 걱정하는 게 계란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은 닭고기는 먹어도 되는 것인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자, 관련 기사 보겠습니다. 닭고기는 괜찮나? 30일 전에 잡은 육개, 이거 닭고기입니다. 육개는 살충제 없을 거. 자, 이 얘기는 정부에서 한 말입니다. 자, 정부에서는 고기를 먹기 위해 기르는 육개의 경우 사육기간이 30일로 짧다. 그래서 진드기 발생 문제가 없고 그래서 살충제를 쓸 필요가 없으니까 안 썼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불안해하다. 그러니까 벌써 영향이 있네요. 닭을 재료로 한 음식을 파는 식당에서는 매출이 줄었다는 푸념이 나온다. 자, 김용남 전 의원님. 계란으로 한번 사실상 국민이 속은 셈이 됐습니다. 이번에 국민들은 닭고기도 글쎄 정부가 하는 설명 고지고대로 듣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사태 사실은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관계가 드러날수록 기존의 해명이 사실이 아니었던 게 드러나는 거죠. 사실은
피프로닐이라는 살충제 성분이 처음 검출된 농장에서는 좋다고 하길래 이달 초에 처음 써봤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미 보니까 소비자연맹은 4월 달에 살충제 성분이 들어간 계란을 발견을 하고 정부의 조치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사용된 것이 아니고 이게 그전부터 사용됐던 전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육개의 경우에는 이제 30일 정도만 키우면 출하를 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것도 이제 검사를 해봐야겠지만 지금은 살충제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졌습니다만 살충제 말고도 지금 밀집된 공간에서 키우면서 투입되는 항생제라든지 소독제 같은 게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 전에 이제 구제역이나 AI로 인해서 그 매몰 처분한 곳을 검사를 해봤더니 그 주변 토양에서 항생제나 소독약 성분이 많이 검출이 됐거든요. 그건 이미 뿌렸다는 소린데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이제 매몰된 데서 그것이 나왔으니까 이게 이제 항생제나 소독제가 살처분된 이후에도 이제 거기서 나오는 침투수를 통해서 주변 토양을 오염시킬 정도로 많이 투입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살충제뿐만 아니라 지금 사실은 외국은 우리 친환경 제도는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가 친환경인지 뭐 선뜻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가둬놓지 않고 키운 닭이나 이런 가축은 케이지 프리 그래서 이제 정말 놔먹인 닭으로 확실하게 좀 개념부터 그냥 친환경에서 두리뭉실하게 넘어갈 게 아니고 이거는 놔먹였습니다. 아니면 뭐 좀 정확하게 구분 표시를 해서 좀 더 친환경도 좀 정교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그래서 말씀이시네요. 정말 보고 믿고 살 수 있도록 좀 세분화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계란 그리고 닭고기 먹어야 되는지 말하는지 불안합니다. 이 불안한 국민들의 목소리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아이 키우다 보니까 매번 반찬에 이제 달걀 위주로 올라오는 편인데 이제 불안하죠. 식탁에 뭐 내놓을 것도 없는데. 조금 불안하죠. 많이 먹는데 조금 불안한데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렇게 국민들은 불안한 상황인데요. 여기 기사를 보면 정부를 혼내는 기사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내용 좀 보겠습니다. 계란 하나 놓고도 농식품부는 농장, 식약처는 유통만 담당을 한다고 합니다. 부처가 다르군요. 손발 따로 노는 정부다. 안전관리 주체가 달라서 AI 때도 혼선이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옆에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에서 계란까지 정부 인증마크의 배신이다. 정부가 뭔가 인증을 했어요. 인증한다는 건 안전하다는 거군요. 그러나 안전하지가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3가지 사례가 나와 있는데 가습기 살균제 파동이 났을 때는 이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서 정부가 국가 통합 인증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고요. 여기 보면 항생제 쇠고기, 돼지고기 유통이 문제됐을 때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무항생제 인증 마크를 해줬는데 문제가 또 됐습니다. 자, 이번에 살충제 계란 역시 터졌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친환경 인증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발견됐습니다, 문제가. 자, 김성수 평론가. 이 정도면은 단순히 정부를 불신한다는 차원이 아니고요. 정부 내 이런 인증 시스템 자체가 문제 덩어리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인증 시스템 자꾸 민간에 넘긴 거 언제부터일까요? 대략 이명박 정부 이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인증이라고 하는 업무를 민간과 함께 많이들 해왔거든요. 온전히 다 정부가 하기는 굉장히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라는 측면들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정부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함께 해오던 것들이 지속적으로 넘어진 게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 64곳이나 되는 같이 하던 그런 업무들을 다 민간에 이양을 했는데 정부에서는 이렇게 되면서 예산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그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그런 정책적 방향에서는 할 수가 있겠죠. 이런데 돈 쓰는 것보다 민간을 잘 관리하면 되지 않겠느냐. 근데 민간 업체에서는요. 실제로 인증을 하나를 더 해야 돈을 더 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증을 더 쉽게 하는
꼼수들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문제가 난 마리농장 같은 경우도 친환경 인증을 갖다 열흘 전에 받았어요. 문제가 터지기 열흘 전에 받았어요. 농약이 잔류되는 것은 최소한 60일을 봐야 되는데 열흘 전에 나왔다는 건 그건 말씀하셨던 대로 시료조차 채취를 안 했다는 게 이번에 발견됐잖아요. 제대로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소리겠네요. 문제는 그러면. 그 대행한 민간업체가 2015년에 석 달 동안 그 문제로 업무 정지를 받았던 곳이에요. 지금 보니까 부실 인증 적발 건수가 지난해만 2,600여 건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가 이제야 발견이 됐는데 그럼 인증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과연? 그럴 인증 제도를 왜 하는 유지하고 겁니까? 그럼? 그러면 농가에서는 자기네들이 돈 내고 인증 받아가지고 그야말로 그런 비용을 소비자한테 전가하고 민간업체는 중간에서 자기네들이 돈 벌고 정부는 정부대로 손 놓고 있고 자기 책임은 전부 민간업체로 떠넘길 수 있는 이런 구조다. 이런 구조 자체를 폐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지금 이런 전반적인 사태에 대해서 특히 바른정당이라든가 자유한국당에서 계속적으로 비판을 굉장히 심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지 사실은 2014년서부터 2016년까지는 잔류 농약 검사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제로였어요. 그러다가 2016년에 국회에서 문제가 되고 국정감사 나오고 또 작년 4월에 그 소비자연맹에서 저 문제, 올해 4월이죠. 올해 4월에 문제 나오니까 그제서야 부랴부랴 부분적이라도 표본 조사를 해서 그 결과가 나왔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보면 실제로 서로 누구한테 책임을 떠넘기고 지적을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체계적인 시스템들을 갖다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궁금한 것이 김용남 전 의원께 질문을 드릴게요. 그렇다면 사실 국회 차원에서 뭔가 좀 손을 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정부에서 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직 의원이셨으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국회에서는 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됩니까? 일단 사실관계를 좀 바로잡을 게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과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건 말씀하세요. 친환경 농산물 인증 제도는 사실 정부 주도로 하다가 2002년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말기부터 민간이 참여하기 시작했고요. 그 인증 제도가 오로지 민간에게 점적으로 넘어간 것은 지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올해 6월부터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6월부터 이제 민간에 전적으로 넘어가서 지금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은 사실관계가 전혀 그러면 민간에 다릅니다. 넘기기로 한 결정은 전 정부에서 한 건가요? 글쎄요. 전 정부 결정 자체를 시행은 올 6월부터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행이 6월이니까 그 전에 결정이 됐다는 거면 전 정부일 것 같기도 한데요. 5월에 결정했는지 6월 초에 결정했는지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인증제도를 전적으로 이제 국가가 하다 온 것을 지금 15년 전부터 민간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다가 최근에는 이제 민간에서 전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시 그러면 정부에서 가져와서 다 할 것이냐. 근데 정부 공무원들이 하는 거를 글쎄 그게 신뢰도가 더 높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리 차원 그러니까 친환경의 인증을 보다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관리는 분명히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공무원이 다시 100% 하는 것으로 가져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인증 자체를 정부 공무원이 하는 걸로 하는 걸 다시 돌릴 수가 있겠느냐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글쎄 그렇다고 정확하게 그게 과연 이루어질까요?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상 점검은 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물론 이제 그냥 애매한 개념으로 친환경, 무농약 이렇게 사용할 게 아니고 보다 계량화해서 수치로 표시할 수 있도록 좀 바꾼다든지 세분화하는 내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민간에게 위탁을 하더라도 그 책임을 철저히 지을 수 있는 어떤 형사처벌이라든지 아니면 손해배상 또 지금 뵈면 이제 폐기 처분을 해야 되잖아요.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한 어떤 배상 책임을 매긴다든지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항상 이런 일이 털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우리나라는 왜 매뉴얼이 촘촘하지 않을까요? 참 답답합니다. 노영희 변호사. 사실 또 국민 입장에서 걱정하는 거는 지금까지는 아직은 구체적인 피해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상태로 계속 뭐가 일판판 퍼진다면 피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이번에 살충제 계란 문제로 피해를 본 국민이 발생했을 경우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 계란을 판매했던 곳에다가 그 1차적인 책임을 원래 묻는 것이 맞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예를 들면 마트에서 그 계란을 샀느냐, 그 계란을 정말 이 사람이 먹었느냐.
뭐 보관하는 데 문제가 없었느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중간에 개입이 되기 때문에 예. 그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그러니까 것으로 그 보이죠. 계란 내지는 닭을 먹고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럼 그거를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를 그렇죠. 소비자가 또 입증을 해야 되는 문제가 그러니까 있을 수 있겠네요.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게 사실은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서 그 예, 부분을 소비자가 그러니까 입증할 수 있느냐가 문제이고 예. 이제 그게 완화시켜서 인정을 그냥 대강 해준다 하더라도 예. 실제 그로 인해서 입은 손해액을 얼마를 산정을 아. 해가지고 정말 직접적으로 돈을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사실 많이 있고요. 또 만약에 마트 같은 곳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사실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쪽에서는 또 인증 마크 받은 것을 믿고서 그냥 구입한 것밖에 없는 거기서 것인데. 계란을 만든 건 그렇죠.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그쪽에서는 또 결과적으로 이제 국가에 그런 시스템을 뭐 만들었던 국가에도 손해를 청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기본적으로 농가들 입장에서도 사실 좀 억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뭐 피프로닐이니 아니면은 뭐 이번에 문제가 된 비펜트린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어떤 뭐 그 교육을 시킨다거나 하면 예. 안 된다라든가 이런 지침을 제대로 준 적이 사실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동안에 이 닭을 키우는 과정 자체가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지 비단 그 농가의 문제만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게 총체적으로 어우러지다 보면은 현실적으로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더더군다나 문제는요. 예. 오늘 이 계란을 먹었다고 해서 오늘 당장 이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얘기들을 보면은 뭐 성인이 몇 년 동안 오래 먹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도 뭐 두통이나 메스꺼움 이런 정도다. 이러면은 현실적으로는 그것 때문인지 무엇 때문인지 알아낼 수가 없어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런 식의 문제 제기는 하는 것이 결과론적으로는 구조를 좀 바꾸는 정도의 그런 것은 될 수 있겠지만은 현실적으로 직접적인 손해를 뭐 책임져 준다거나 이렇게 하기 좀 어려워 보여요. 결국에는 피해가 발생해도 누구의 책임도 아닌 게 돼버릴 가능성이 커 보이네요. 결국엔 조심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좀 무거운 주제를 다뤘는데 이번엔 좀 가벼운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준열, 해리, 유명한 연예인이죠. 열애, 전실은 어남유다. 어남유가 뭐라니까? 어차피 남편은 유준열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최근 동료에서 연인으로 발전, 드라마 응팔서 못 이룬 사랑 이뤘다. 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요. 이 기사에는 좀 더 많은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박진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2년 전 한 케이블 채널에서 방송했던 드라마 응답하라 1988 기억하시나요? 80년대 첫사랑 이야기를 다뤄 신드롬급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죠. 당시 중장년층에게도 인기 있던 드라마였는데요. 극중 정환이와 덕선이 역할을 맡았던 배우 류준열 씨와 가수 혜리 씨가 열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져 화제입니다. 이들의 열애가 특별히 관심을 끄는 이유는 극중에서 짝사랑으로 끝났던 둘의 관계가 현실에서 연인으로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누리꾼들은 드라마에서 못 이룬 사랑이 현실에서 이뤄졌다며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어제 한 매체를 통해 이렇게 두 사람의 비밀 데이트 현장 사진이 공개됐고 이들은 열애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한편 두 사람의 열애 소식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작년에 있었던 한 시상식 장면을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당시 두 사람이 무대 위로 올라오면서 무의식적으로 손을 잡으려다가 다시 팔짱을 낀 채 걸어갔는데요. 두 사람의 열애가 이때부터냐며 누리꾼들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담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응팔 굉장히 화제를 낳았던 드라마였는데 그 주인공,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드디어 맺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 거네요. 김성수 평론가. 예. 열애설 굉장히 연예계 떠들썩하고 완전 큰 뉴스로 다뤄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좀 생각해 볼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런 스타들의 커플 그리고 결혼으로 갈 경우에는 그 연예인의 인기라든가 아니면 그 연예인의 어떻게 대중적 그런 지지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소위 말해서 상품성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게 좀 영향을 통상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최근에 좀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최근 분위기는 좀 달라지고 있는데요. 예, 아무래도 이런 열애 스캔들이 터지면 특히나 그 광고에서부터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남자 연예인보다는 여자 연예인이 더 좀 피해를 많이 입고요. 그리고 그 시장 안에서 그 여자 연예인들의 경우 공개 연애를 해서 그것이 안 좋은 결과를 빚었을 때 특히나 더 피해를 갖다 많이 본다는 게 정설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캔들이 나는 것들을 잘 관리를 하는 게 매니지먼트 회사의 어떤 노하우가 되기도 하는데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당당하게 공개 연애를 하고 그것이 또 좋은 그 결과까지 맺게 되면
그러면 오히려 더 큰 이득으로 오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는 예전처럼 그 반짝 스타들이 이제 나오고 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예. 그 자신들이 적극적으로 소비한 대중문화 상품들을 예. 평생 소비하는 그런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그게 이 90년대 대중문화 키드들이 예. 본격적으로 경제권을 갖게 된 시대. 그러니까 2010년 이후서부터 예, 이제 예. 이런 현상들이 더 벌어지고 있는 건데 예. 이 사람들은 자기가 어렸을 때 열광했던 스타들을 나이 먹어서도 계속 그 보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결혼하고 아이 낳고 더 나가서 늙어서 해로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싶어 해요. 그럼 팬들도 나이가 들어가면 성장하는 모습하고 스타 자체도 나이가 들면 성장하는 모습이 같이 간다는 소리네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또 새로운 어떤 그 상품에 관련돼 있는 니즈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뭐 그 관련돼 있는 상품들을 소비하기도 하지만 그들이 이 CF로 나오는 그런 예. 상품들에 대한 신뢰도를 예. 부여하기도 하고 일부러 그들이 쓰고 있는 상품들을 따라서 쓰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그렇게 공개 연애를 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성 연예인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예. 그런 부분들이 좀 남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방금 김성훈 평론가 평론을 좀 해주셨는데 스타 연예인들이 평생에 걸쳐서 팬들이 지지를 한다. 그래서 그런가요? 스타급 연예인들 자녀들이 최근에 방송에 많이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도 그런 트렌드에 맞춘 프로그램들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그렇죠. 실제로 이제 예전에는 잠깐 좋아하다가 전성기가 지났다라고 생각되면 전성기라고 하는 것은 20대를 보통 말하거든요. 이런 아이돌 스타들은 20대에서 30대 초반에 지났다 그러면은 그냥 다른 데로 관심이 옮아가는 그런 형태가 많았고 그렇게 세대가 바뀌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한 일생을 두고 한 세대 이상을 두고 이제 좋아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자식, 그 사람들의 가족들까지 관심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연예인들 가족들이 뭐 이렇게 예능에 등장해서 인기를 끌기도 하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연예인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 가족들이 연예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거기에서 또 어떤 숨겨진 이야기가 있는지 그거 자체가 소재가 되어서 예능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기도 하는 거죠. 최근에 분위기가 그렇게 가고 있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른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이 문재인 정부가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아마 기자회견이 준비되어 있고 여러 가지 질문이 쏟아질 텐데 저희도 관련 기사 좀 보겠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100일. 문정권 숨은 파워맨은 김경수, 윤건영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수라는 이름은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을 말하고요. 윤건영이라는 이름은 지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말합니다. 내용을 좀 더 보면요. 청와대 여전히 심권한이 쏠려 있다. 임종석, 장하성, 정의용이 중심축이고 김수현, 탈원전 등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면에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비교적 존재감이 작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윤영걸 전 대표님. 청와대는 여전히 전 정부에서도 좀 쏠림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기 보면 구체적 이름들이 거론되고 있고 실제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건 역시 좀 문제 아닌가요? 정권 초에 지금 뭐 100일 됐습니다만은 강한 드라이브를 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가지 뭐 최저임금부터 뭐 탈원전부터 뭐 여러 가지 드라이브를 했는데 그게 청와대 주도로 대부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좋은 점은 속도전, 빨리 했다는 속도전이 있는 반면에 이제 협치라고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 협치가 야당하고 협치도 중요하지만 내부 협치는 또 얼마나 이루어졌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비판의 여지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일각 비판 쪽에서는 내각이 두 군데가 있다. 청와대에 내각이 하나가 있고 이낙연 총리 밑에 내각이 있는데 이낙연 총리 밑에 내각은 그냥 앉아 있는 거고 청와대 내각이 다 한다. 뭐 이런 또 비판이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또 취임 당선된 날 말에 우리 정부는 더불어민주당의 정부다 그랬는데 이 여태까지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부터 예를 들면 야당에 사과하는 것도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가서 사과를 대신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취임 초에 대통령의 인기는 지금 뭐 78%, 80%가 넘을 정도로 속도감이 있고 또 국민들한테 많은 또 이 감성적으로 다가오고 그래서 인기가 높은 건 사실이고 앞으로도 또 많이 기대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런 면에서 내각이 좀 김동연 부총리가 국내에 계신지 해외에 계신지 잘 보이지가 않으니까 내각이 안 보이고 더불어민주당 집권당이 안 보인다는 거는
약간의 문제점은 지적이 될 수가 있다. 아마 강한 드라이브 이거는 또 칭찬해 줄 만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보니까 부동산 정책 등 굵직한 정책들을 내각 주도가 아니라 청와대 주도로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청와대 우위가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요. 김성수 평론가. 예. 그런데 조금 이해할 만한 점은 사실 이번 정부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출범을 했거든요. 인수위도 없었고요. 그리고 이른바 조기 대선 그리고 굉장히 정권을 준비할 시간이 촉박했다는 측면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청와대 주도는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당연히 아직 100일밖에 안 되는 데다가 100일쯤 됐는데도 인사가 100% 완성이 된 게 아니잖아요. 아직까지도 뭐 그렇죠. 바꿔야 될 아직까지 사람이 빈 자리가 있습니다. 지금 빈 자리도 있고 바꿔야 될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내각 중심으로 일을 한다면 지금까지 손 놓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 뭔가 주도해 나가는 그런 그 단위는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 그 인수위도 없었고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각도 없이 진행이 됐다면 그게 사실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아주. 자신의 정책들을 제대로 관철시킬 수 있는 시기가 대략 해서 2년에서 3년 정도잖아요. 5년제 이 단임의 그 대통령제 하에서는 4년, 5년 차에서는 이미 해놨던 정책들을 관리하고 또 결과를 거둬들이는 그런 시기라고 본다면 3년 안에 모든 걸 해야 돼요. 그러면 가장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건 1년 안에 대부분 다 비전 제시하고 어느 정도 틀거리를 만들어놔야 되는데 그 1년 안에 100일은 3분의 1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간 전체적인 5년을 그르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청와대 주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그 주도를 해 나갈 때 충분히 사회적인 합의를 갖다 좀 이루어 나가면서 또 때로는 의회 안에서 의회주의의 어떤 그 묘미들을 좀 발휘해 나가면서 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는가. 근데 그런 부분들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저런 비판들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그러다 보니 숨은 파워맨하고 특정 인물의 이름이 거론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관련된 기사 좀 하나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강경화 박기영 핫피플 1, 2위. 문재인 정부 100일의 화제 인물인데요. 강경화, 박기영. 여기 보면 강경화는 첫 여성 외교장관으로 화제가 됐고요. 박기영은 기회를 달라는 회견 때문에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자, 그 옆에 제목을 또 보면 탁현민 2개월 내내 이슈였다. 논란의 인물이죠. 일은 잘하지만 여성 비하 발언과 과거의 행적 때문에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2개월 내내 이슈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김명란 전. 여기 보면 이제 인사 문제에 관련돼서 정면으로 거론한 기사입니다. 문재인 정부 인사 정책 중에서 굉장히 이거는 잘한 것 같다 하나 하고 혹시 이건 정말 문제다 하나씩 꼽으신다면 어떠실까요? 글쎄 뭐 잘했다기보다는 이제 국민들의 그 관심을 받을 만한 인물들을 발탁해 쓴 거는 맞습니다. 일부 이제 김동연 경제부총리라든지 뭐 아니면 그 보훈처장, 보훈처장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딱 발탁이 됐을 피우진 보훈처장, 피우진 보훈처장 맡았을 때 이제 그 라이프 스토리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저런 분이 발탁이 됐구나 이렇게 화제성의 어떤 인사 발탁이 이루어진 것은 틀림없이 맞는데 문제는 방금 전에도 우리 윤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김동연 부총리가 발탁될 때는 청계천 정말 빈민촌 출신으로 고학으로 공부해서 라이프 스토리도 화제가 되고 그랬는데 임명된 다음부터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경제 정책을 다 청와대에서 결정해서 발표해버리고 하니까 경제부총리가 지금 보이지가 않는 게 문제고 지금 문재인 정부의 내각에서 그나마 좀 눈에 띄는 분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뭐 워낙 공정위에서 이런저런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힘이 너무 쏠리는 문제도 있습니다만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뭐 파리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기자회견 때 잠깐 눈에 띄었을 뿐이고 다른 장관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거든요. 아무리 국정초라고 하지만 대통령과 청와대가 할 일이 있고 각 부의 장관들이 위임을 받아서 행사해야 될 권한이 있는데 거의 모든 일을 청와대에서 다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것이 처음에 어떤 동력을 일으키는 데는 유리할 수도 있지만 예. 정책이라는 게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 찬반이 나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다 예. 보면 그 모든 책임을 청와대가 져야 되는 이런 부작용도 있고 각 부처가 사실은 권한이 주어져야 책임도 분담하는 것인데 지금은 팔짱 끼고 사실은 뭐 잘 보이지 않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파워맨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기사에서 언급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어떤 분입니까? 정치권과 시중에서는 소위 얘기하는 쓰리처를 실세로 많이 언급을 하는데 이 기사에서는 전혀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만 예, 예. 소위 뭐 이호철, 양정철을 비롯한 이제 이 쓰리철이 언제 복귀할 그분들은 것이냐. 지금 물러나 있는 거 아닙니까? 뒤로 약간 지금은 이선 좀 빠져 후퇴라는 있죠. 이름으로 했는데. 빠져 있는데 예. 양정철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 한 6월인가요? 7월에 잠깐 귀국을 했었죠. 예, 예. 귀국할 때도 사실은 많이 그 화제가 됐었거든요. 기사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뭐 그때 와서 무슨 얘기를 했냐 뭐 이런 예, 게 예. 시중에서 기사로는 안 실렸습니다만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는데 다만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지금 좀 관심을 받는 것은 예. 4선의 중진 의원이기도 하지만 과연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의미에서 관심을 좀 받을 뿐이지 어떤 정책적인 면에서 지금 내각의 어떤 뚜렷한 장관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김은환 전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안 보인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보였습니다. 어제는 보였는데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이주열 한은 총재하고 만났습니다. 그런데 작심한 듯 청와대에 한 소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인데요. 김동연 청경제보좌관 작심 비판. 뭐라고 얘기했냐면 김동연 부총리가 한 말이 기준금리 조정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고유 권한이다. 정부 당국자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무슨 배경이 있냐면 최근에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현행 기준금리 1.25%인 상황은 문제라고 비판을 했거든요. 이에 대한 반응을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정부 당국자가 왜 그런 말을 하냐, 왜 언급을 하냐라고 작심 비판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윤영희 변호사, 그동안 김동연 경제부총리 취임 때 굉장히 많은 기대를 모았었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정책을 나올 때마다 혹시 경제부총리가 좀 소외된 거 아니냐. 그리고 기존의 경제부총리가 갖고 있던 생각과 다른 게 아니냐. 경제부총리는 사실 경제총사령탑이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 있는 거냐, 소외된 거냐 논란이 있었는데 어제 이런 걸 의식한 걸까요? 작심한 듯 한번 비판을 내놨습니다. 뭐 사실은 이제 그럴 상황이 아니었던 부분들도 좀 일부는 있는 것 같고 네. 또 이제 그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청와대에서 이제 월권 비슷하게 이제 나서서 한 것이 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뭐 이제 앞으로 지금 100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분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걸 열심히 하시겠죠. 근데 그거는 지금 우리가 이 상황에서 단언하거나 뭐 이렇게 뭐 확신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김영남 의원이 지금 전 의원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 뭐 아까 양정철 얘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것들은 사실은 다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은 것들을 계속 연결시켜서 기우와 같은 형식의 말들을 마치 나중에 정말 그렇게 될 것처럼 말씀하시는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그것들은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지금 100일 되기 전에 그동안에 뭐 아까 그 뭐 김서천 의원이 말한 것처럼 뭐 내각 구성이라든가 실질적으로 뭐 장관이라든가 이런 분들 제대로 임명 한 명 다 제대로 그냥 정말 스무스하게 임명된 사람이 없을 정도이고 특히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잊혀진 인물이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국회에서는 뭘 딱 손을 놓고 있습니다. 지금 도대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건지 이거를 그러면 국회하고 어떤 식으로 협치를 계속해서 해야 되고 어떻게 계속 기다려야 된다는 것인지 제가 봤을 때는 그거를 일방적으로 이제 정부가 잘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물론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100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각 부처마다 지금 본인들이 할 일이 지금 앞으로 이제 산적했는데 계획을 짜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 단계적으로 진행을 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초창기 단계에서 이 구성을 만들어 놓고 좀 안정화시키는 데는 당연히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어떤 뭐 대장이든 뭐든 뭐 대통령이든 뭐든지 간에 본인이 어떤 일을 시작해서 하려면
본인이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우선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분들 위주로 정책을 먼저 같이 공유해서 하는 게 첫 번째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좀 너무 인심을 박하게 지금 성적표를 주시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100일 얘기는 저희가 뒤에 또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때 좀 더 깊은 얘기와 한 토론을 말씀만 더 얹자면 지금 그 청와대가 주도해가지고 정책들 발표하고 행정 조치를 통해서 일단은 굴러가게 만들어 놓은 것들 있잖아요. 이거 다 제도적으로 확정 짓기 위해서는 법률만 해도 한 500여 건이 필요한데 국회를 거쳐야 됩니다. 국회에서 지금 사실은 거의 이 협조가 잘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일을 뭐 청와대가 주도한다. 이게 그 국민들이 많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어요. 만약에 야당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법들을 갖다 좀 만들어내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장관이 일도 안 하고 뭐 장관이 보이지 않고 이랬다고 한다면 이 비판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기사도 굉장히 이야기가 많을 것 같은데 좀 보겠습니다. 탈원전 대만 발전소 한 곳 멈추자 국민 64%가 어둠에 갇혔다. 우리에 앞서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대만인데 발전소 사고가 났습니다.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탈원전을 추진 중인 대만에서 15일 전체 가정의 3분의 2가량에서 전기가 끊기는 대정전 사태가 발생했다. 내용을 보니까 대만 최대 LNG 발전소인 타오위완 타탄 발전소의 발전기 6기가 고장으로 멈춘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민 3분의 2가 전기 공급을 일시적으로 못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옆에 보면은 이런 또 지적이 있거든요. 원전 2기를 재가동했으면 이런 정전은 없었을 것이다. 자, 문재인 정부가 지금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반대쪽에 아주 딱 입맛에 맞는 팩트가 나왔습니다. 대만서 나왔거든요. 자, 일단 윤영걸 전 대표님. 자, 이 사태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서 이게 대만의 문제이긴 하지만 국내에서 탈원전 찬반을 주장하시는 진영에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지금 탈원전이냐 아니냐를 다들 해외에 자기한테 유리한 사례를 끌어다 붙여서 많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대만 이거는 발전소 한 곳이 우리보다 탈원전을 먼저 한 유일한 나라인데 지금 추진 중입니다. 그렇죠. 발전소 한 곳 멈추자마자 그냥 빌딩 같은데 그냥 불이 다 꺼지고 셧다운되고 국민 64%가 어둠에 갇혔다고 하니까 우리는 걱정이 많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대만의 상징, 그렇죠. 높은 100층이 넘는 그 빌딩에 일심적으로 전기가 나가니까 그렇죠. 더욱더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거의 있었던 것 지역으로 같아요. 바뀐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좀 걱정할 게 없느냐. 지금 뭐 여론조사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 보니까 아직은 탈원전이냐 원전을 계속 하느냐가 한 반반 정도로 나온 것 같아요. 아마 탈원전이 한 1%, 2% 정도 높은 것 같고 조금 높긴 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각에 대해서 산업자원부 장관이 이럴 때 좀 뭐가 좀 팩트고 뭐가 지금 설명이 안 되고 있는지 또 청와대도 그렇고 내각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좀 설명을 좀 더 좀 할 필요가 있다. 원전화 공론화위원회 지금 새 정부가 좀 어려운 문제는 다 좀 뭐 사드도 그렇고 또 원전도 그렇고 뭐 최저임금부터 좀 많이 좀 이 여론을 수렴한다면서 좀 떠넘긴 측면이 좀 있거든요. 이거는 권력자가 청와대나 내각이 행정부처에서 책임을 지고 여기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결정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김성도 평론가를 갔다가 김윤환 전 의원한테 이렇게 순서로 가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비판을 할 때는 그 같은 범주에 있는 그 논거들을 가지고 비판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 원전 문제를 얘기하고 전력 공급의 문제를 얘기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발전을 하는가에 대한 속해 있는 논란과 그다음에 어떤 형태로 유통을 하는가에 대해서 속해 있는 문제가 사실 다릅니다. 쉽게 말해서 송전탑 문제를 하나를 놓고 보면 탑을 거기다 세워야 되지 않느냐. 전기가 지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필요 불가결성을 얘기하지만 만약에 작은 발전소들이 여러 개 있어서 지역을 책임지는 형태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송전탑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범주가 다른 그런 비판들이 있단 말이죠. 지금 이 원전이 없어져서 대만에서 64%가 어둠에 갇힌 것이냐 아니면
이 집중식 그리고 한 발전소에서 과다하게 의존하는 그런 방식의 전력 유통 구조 때문에 문제가 된 그러니까 것이냐. 분산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한 곳이 무너지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그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바꿔야 되는 구조 중에 하나는 특정한 곳에서 과다하게 그 전기를 생산해서 그것을 멀리까지 보내기 위해서 수많은 위험과 비용을 갖다가 거치면서 송전탑 만들고 고압선 깔고 이게 과연 올바른 방식인가. 이런 방식이 아니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작은 발전소를 다양하게 만들어서 지역의 발전은 지역이 책임지게끔 하는 그런 형태로 가야 지역 자체가 전력에 대한 수급도 하고 여러 가지 정책도 낼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런 방식의 발상의 전환들이 탈원전과 동시에 얘기돼야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은 얘기되지 않고 너무 범주가 다른 것을 갖다 붙이는 알겠습니다. 그런 비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영란 전 의원 말씀하시죠. 그래서 좀 이해하기가 힘든데 작은 발전소 서울 시내 어디다가 뭐 풍력 발전소를 만들자는 얘기인지 아니면 석탄 발전소를 서울 시내 한가운데다가 만들자는 얘기인지 잘 이해는 안 됩니다만 탈원전 정책은 지금 사실은 2003년도 노무현 정부 초기에 탈원전을 추진을 했었죠. 그러다가 2006년, 7년에 전력 예비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사실상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부터 그 한 3년 동안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발전소 건설을 중단한 그 여파가 언제 나타났냐면 2011년도 여름에 대정전 위험에 한번 갔었어요. 블랙아웃. 전력 예비율이 거의 0% 가까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이 전력 수급 계획은 적어도 10년 단위로 짜야 되거든요. 지금 2003년도에 한 3년 정도 원전 건설을 중단했던 것이 8년 후에 그 여파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을 사실은 국회에서 이것을 논의하자고 하는데 청와대에서 이것을 여론조사로 결정하겠다고 지금 국회가 협조 안 한다고 비판을 하셨습니다만 그 반대의 상황도 많이 있거든요. 이걸 무슨 여론조사로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발전 단가가 일단 3배 이상 들고 그리고 독일하고 대만이 이제 대표적으로 원자력 발전을 포기한 국가입니다. 근데 독일은 우리보다 뭐 국토도 훨씬 넓고 자연환경도 틀립니다만 이거를 여론조사로 아니면 그것도 패널 구성하는 뭐 공론화 주소로 결정할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짧게 하시죠. 기본적으로 어떤 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비판을 하려면 그 같은 동일전상에서 맞대응하는 전략을 가지고서 비판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이 기사는 솔직히 말하면 약간 의도가 보이는 기사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소개할 때 이 사실과 가지고 양쪽 중에서 엄청난 공방이 있을 건데 역시 우리 자리에서도 굉장한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작년 평균 연봉 3,387만 원, 상위 10%는 6,600만 원 이상이다. 자, 한국경제연구원이 노동자의 평균 연봉 실태를 조사를 했는데 평균은 3,300만 원 정도. 근데 상위 10%는 6,600만 원 이상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대기업 정규직 평균 연봉은 6,500만 원인데 비해 중소기업 정규직은 이보다 3천만 원 이상 적은 3,493만 원에 그쳤다. 여전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 꽤 나고 있거든요. 윤영걸 전 대표님. 이런 격차를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어떻게든 좀 해결해 보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일단 실체는 만만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나오군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대기업 정규직에 어떻게 보면은 많은 급여가 거의 상위가 다 몰려 있다는 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그 중소기업이 어느 정도 좀 따라와 줘야 되는데 이 격차가 갈수록 좀 커지고 있는 거죠. 그건 뭐 대기업이 수익 많이 나서 급여를 많이 가져가는 건 괜찮지만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 정규직 중심으로 그 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또 노동 문제라든지 또 조합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갈수록 강화되는 반면에 그쪽을 보호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예를 들면 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협력업체라든지 이런 또 중소기업체들은 갈수록 열악해지는 양극화가 갈수록 강해지는 이게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뭐 대통령이 오늘 100일입니다만 제이노믹스가 사실 그거잖아요. 소득 주도를 해서 성장을 좀 끌어가겠다. 한때는 뭐 잠재 성장률이 5% 넘다가 지금 한 2.5%밖에 안 되는 게 소득 주도로 좀 끌어나겠다는 건데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고 또 하나는 이제 생산 혁신 뭐 이런 거를 좀 같이 해서 끌어나가야 되는데 결국 그렇다고 해서 대기업을 끌어내려서 평준화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노동 지금 뭐 최저임금제나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노동 문제부터 개혁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알겠습니다. 노동법이나 개혁도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노희 변호사가 발언 기회를 요청하신 것 같은데.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고무적인 현상들이 여러 가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상위 10% 연봉하고 하위 10% 연봉이 거의 10배 차이가 나요. 그래서 상위가 이제 6,607만 원 이상이고 하위는 633만 원이라고 하는데 2015년 대비 평균 연봉 증가율을 따져보게 되면 하위 10%의 증가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10% 하위 10% 1분위가 5.3%나 증가를 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2분위, 3분위 이렇게 올라가는 순서이기 때문에 사실은 점점 이제 격차가 좀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 하나가 중요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평균 임금 비율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또 높아졌거든요. 51%에서 54% 정도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미 벌어져 있는 격차를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성을 지금 보이는 것 같다. 그래서 점점 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 방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위 그 연봉을 받는 분들에 대한 정책 같은 것들을 좀 더 고심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겠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신문 대 신문입니다. 같은 주제를 다뤘지만 내용은 다른 두 개의 신문 기사를 비교하는 코너입니다. 오늘 주제는 문재인 정부 100일 평가입니다. 두 개의 사설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경향신문 사설이고요. 하나는 동아일보 사설입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먼저 경향신문 사설입니다. 문 대통령 100일의 빛나는 성과. 자, 극찬입니다. 빛나는 성과. 그리고 몇 가지 문제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여소야대 정부 인수위도 가동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정도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은 충분히 평가할 만하다. 높은 평가를 했네요. 특히 정권 초기 감동적인 탕평 인사와 탈권위적인 모습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절대적인 힘을 실어주고 있다. 자, 여기 내용 하나 더 보죠. 반대 세력을 포용할 줄 아는 통합 리더십을 발휘하고 야당과의 협치틀을 구축하는 데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요거 좀 당부 사항이군요. 좀 아쉬운 측면을 지적했습니다. 자, 동아일보 사설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다르네요. 문정부 속도전 100일, 개혁 조급증 떨쳐내야 성공할 것. 일단 굉장히 비판적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엄중한 안보 위기 속에서도 개혁 최우선 기조 아래 사회 각 분야의 파격적인 정책을 하루 멀다 하고 쏟아내고 있다. 뭔가 뉘앙스가 좀 부정적입니다. 그 옆에도 보겠습니다. 특히 현실과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정책들이 가져올 사회적, 재정적 부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정부 안에서도 나온다. 자, 여기도 보죠. 이제 100일, 앞으로 1700일 넘게 남았다. 조급증에서 벗어나 차근차근 점검하고 완급 조절할 때가 됐다. 됐습니다. 김영란 전 의원님, 네. 두 가지 사설을 저희가 소개했는데 완전히 다른 평가가 나왔습니다. 뭐 사실은 어느 쪽에 공감을 좀 더 주시겠습니까? 저는 아무래도 뭐 동아일보 사설에 공감이 더 갑니다.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이제 출범 100일을 맞았습니다만 이 정책, 이 문재인 정부에서 결정하는 정책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동안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앞으로의 10년, 20년 뭐 영향을 계속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복지 정책은 불가역성이 있습니다. 한번 펼치면 걷어들일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의료보험 계획, 의료보험 확대 실시도 사실은 우리가 초고령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의료보험 흑자 한 21조 정도를 쌓아놓은 게 있는데 지금 그걸 임기 안에 다 쓸 수밖에 없는 정책이거든요. 어제도 기초연금하고 아동수당 그게 뭐 한 23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만 이렇게 며칠마다 20조짜리, 30조짜리 이 소위 복지정책, 선심성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 부담은 글쎄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차차기 정부에는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윤용걸 전 대표께는 제가 이런 질문 드릴게요.
문재인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그동안의 탈권위 행보, 긍정적 평가가 꽤 있었어요. 지금 사세도 언급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탈권위 행보는 뭐 점수를 아주 많이 줘야죠. 제가 원래 점수 좀 박합니다만은 예. 탈권위 행보는 아주 많이 주고 100점 싶어요. 만점이면 얼마를 주시겠습니까? 한 뭐 95점까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씁니다, 그러면. 아니 뭐 어린아이들 급식판 들고 있고 예, 뭐 예. 하나하나 행보가 이전 대통령하고는 차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같이 영화 보고 눈물 예, 흘리고 뭐 하나하나 뭐 같이 와이셔츠 들고 커피 들고 자세가 여태까지 대통령들한테 못 보던 그런 자세죠. 예, 예. 탈권위 행보는 저는 최고의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예. 다만 이제 탈권위 행보에 따르는 그게 눈물의 정치가 눈물의 감성에 호소하는 이게 앞으로는 이제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가 뒷받침돼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아까 김용남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돈이 여태까지 지금 발표한 것만 해도 한 200조가 돈다고 그래요. 예, 예. 그래서 그리스나 베네수엘라나 브라질이 잘 나가다 갑자기 무너진 게 결국 돈에 대한 컨트롤이 잘 안 돼서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제 이낙연 총리가 굉장히 눈길 끄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복지 정책에 가야 될 방향은 맞는데 우리가 돈에 관해서는 좀 더 꼼꼼히 좀 따져보고 가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가 저는 굉장히 현실성 있게 다가오는 반면에 그 탈권위 행보에 대해서는 예. 문재인 대통령이 5년 내내 좀 이런 자세를 좀 유지했으면 싶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준 탈권위 행보 그리고 위로 행보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이따 전화할게요. 얼마나 힘드세요? 울지 마시고 정리되셔야죠. 이제는 뭐 국가도 관심 가지고 그 독일 기자 부인과 여동생 함께 영화보러 왔습니다. 다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본인은 보실 수 없지만 우리 부인께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이 사라지게 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3대까지 합당한 예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를 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돌아오지 못한 미수자들이 모두 가족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족들의 여한이 없도록 마지막 한 분을 찾아낼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예, 지금 문재인 정부 100일을 평가하는 시간인데요. 노영희 변호사께서는 영상에 앞서 소개된 두 개의 사설 중에 어느 쪽에 좀 더 무게를 두실까요? 사실 저는 두 사설 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요. 특히 이제 뭐 아동복지라든가 뭐 기초연금 관련해가지고 사실 선심성 정책을 많이 내놓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도 맞는 말이지만 저는 정말 재원이 항상 걱정이 되고요. 지금 정부에서 내놓는 재원 마련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상당히 이상적인 그런 형태의
이어서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이 예, 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 이후에 다른 정부에까지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그 부분은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기조나 그동안 해오신 행보 같은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매우 잘하신 것으로 보이고 근데 대통령 혼자만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 우리가 앉아가지고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잘하나 보자 이렇게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도 다 같이 협조를 해서 잘 되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김성수 평론가께서는 두 개의 사례 중에서 어느 쪽에 공감하십니까? 뭐 실제로 알맹이는 둘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다만 방점을 어떻게 찍고 있느냐 이 문제라고 보는데 근데 저는 이런 그 네이밍이 참 좀 섭섭하기도 합니다. 저는 5살짜리 애를 키우고 있는데 아동수당 소식 때문에 정말 나라가 이제 나라답게 되고 있구나라고 느꼈어요. 아이를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공이 들어갑니까? 예전에는요. 뭐 속담에도 있고 뭐 외국의 어떤 격언에도 있지만 아프리카에서는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온 마을이 아이를 같이 키웠었습니다. 오로지 두 부부에게만 육아의 부담을 전가하는 이런 시대는 이렇게 사실 폭력적인 시대는 지금밖에 없었어요.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그런데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고 정부가 뒷짐을 지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제 좀 책임을 지고 챙겨서 국가의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아이를 좀 더 많이 낳게끔 하겠다. 또 노인들도 실질적으로 그 빈곤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게끔 돈 5만 원 더 드리겠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선심성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참 그 이름 짓기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근간을 바로 세우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고 그러면서 더불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기 위해서 이 체제 내에서 이득을 많이 본 사람이 조금 더 체제를 위해서 돈을 더 내라, 세금을 좀 더 내라라고 하는 게 어떻게 그 일부를 갖다가 쥐어짜는 그런 정책이 될지 이런 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발상 전환이 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좀 지금 아동수당 얘기하니까 뭐 마저 기사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당정청 내년 7월부터 0에서 5세 아동수당 매달 10만 원을 지급한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이 지금 김성수 평론가께서 언급했는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아동수당은 보호자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지급되며 2018년 기준으로 월 평균 253만 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게 된다. 이 부분이거든요. 자, 아까 노영희 변호사가 지적했는데 노영희 변호사 다시 설명 좀 해주시죠. 이 부분을. 이게 지금 그러니까 보호자가 뭐 예를 들면 월 1,000만 원의 수입을 갖든 월 뭐 100만 원의 수입을 갖든 상관하지 않고 아동 한 명당 5세까지 이 아동 한 명당 그리고 아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10만 원씩 지급한다는 얘기예요. 내년 이 부분 좀 마저 보겠습니다. 그 관련된 부분이 여기 기사에 추가 좀 있는데 이런 질문과 답이 나와 있습니다. 고소득자 자녀도 아동수당 받을 수 있나 하니까 답이 이렇습니다. 재벌 회장 손자도 마찬가지다. 자, 이거는 조금 저는 그 좀 부분이,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 부분은 저는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월 1,000만 원 받는 사람한테 아동 수당 10만 원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그 돈을 모아서 더 힘든 사람들에게 15만 원 주는 게 낫죠. 그러니까 요점은 뭐냐면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해서 부자들에게 계속 부담을 너무 많이 지우게 하니까 부자들은 돈만 내는 사람이냐 이제 이런 지금 비난이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이제 완화시키는 측면에서 모두에게 평등을 주겠다라는 발상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는 옳지 않은 것 같고요. 지금 아동수당만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이 연금 그 노인들에 대해 지급되는 연금도 25만 원씩 지급하고 뭐 좀 있다가 30만 원씩 지급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것도 역시 내가 월 수입이 계속해서 꾸준히 들어오는 고액 그런 소득자들에게까지 아무 차별 없이 꼭 주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너무 외부의 그런 평가나 이런 것들 의식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그 보편적 복지와 이 선택적 복지에서의 핵심적인 부분은 선택적 복지를 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더 과다하다는 거고요. 보편적 복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그 혜택을 주는지를 봐야 되는데 재벌 회장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태어나는 아이를 위해서 돈을 주는 거고요. 이런 그 혜택들을 주기 때문에 잘못된 상속, 편법적 증여는 뿌리를 뽑아야 된다는 그런 개선안도 함께 존재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상화되는 방법 중에서 포지티브한 부분을 갖다 먼저 그 정상화시키는 것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보다는 지금 네거티브한 부분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더욱더 독려를 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 얘기 윤영걸 전 대표 얘기까지 한번 들어보고 다음 주에 가겠습니다. 그게 아동한테 주는 게 5년간 9조 6천억이거든요. 예. 물론 저는 돈의 액수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저는 노영희 변호사 말에 동의합니다. 그 재벌 손자한테까지 왜 줘요? 우리나라가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게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국세청에요. 주민등록 번호 치면 그 사람 재산 다 나옵니다. 부동산 전국에 어디 있는지 순식간에 다 나와요. 건강보험료부터 다 나와요. 자동차 무슨 차 있는 것까지 다 나오는 나라에서 그거를 재벌 손자한테까지 주렵니까 그거를? 우리가 그렇게 돈이 많은 나라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경제에 공짜 점심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하나만 현관에다 걸어놓으면 돼요. 공짜 점심이 없다.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한테만 주라 이거죠. 노인수당은 하위 70% 딱 목표를 정해서 70%까지만 주잖아요. 잘 사는 사람 안 주잖아요. 아동도 그렇게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못 사는 아동들, 특히 결식 아동들한테 그거에 더 많이 가도록 이게 복지지. 어떻게 다 똑같이 나눠주는 게. 그럼 헬리콥터 타고 위에서 하늘에서 뿌리는 게 차라리 낫지 않느냐. 아동수당 문제도 듣고 보니까 무상급식 논란처럼 만만치 않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이번엔 정치권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안철수 출마론에 내년 서울시장 선거구도 출렁. 안철수 전 대표가 최근에 당권 도전하는데 여러 가지 인터뷰에서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 질문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답을 이렇게 합니다.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겠다. 부인도 긍정도 안 하고 애매모호한 투에서 지금 서울시장을 넘보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난감하다. 이런 기사가 좀 실려 있고요. 옆에 기사도 좀 보겠습니다. 홍준표,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본격 논의. 지금 대구로 시작해서 전국에 걸면서 토크 콘서트를 열고 있는데 어제 대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출당은 정치적 책임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김영란 전 의원님. 홍준표 대표의 이 말의 의도는 뭔가요? 뭐 계속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그 작년부터 시작해서 출당 사태와 또 복당 사태가 있었습니다만 소위 친박 청산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당내에 갑론을박이 그동안 있어 왔습니다. 일부에서는 출당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반대편에서는 본인이 자진 탈당하는 건 모르겠지만 출당을 어떻게 시킬 수 있느냐 이미 퇴임한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논의가 있어서 앞으로 적어도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아주 격렬한 논쟁이 벌어질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의 경우에는 약간 의아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당 대표 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전당대회가 8월 27일 날 당대표가 결정이 되는데 지금 서울시장 출마설에 대해서 본인이 긍정적인 그러니까 부정하지 않는 사실상 출마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서 그러면 당대표 출마하는 거하고 어떻게 연결을 시켜야 되나 좀 의아스럽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